서울 강남구에 사는 67 박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한 뒤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주 서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 내외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계는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만화 주제가가 흘러나오고 제 무릎에는 노란 토끼 인형을 꼭 안은 서연이가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일주일째 중국 출장 중이었고 며느리 미라는 또 야근이라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야근하고 올게요. 서연이 재우고 먼저 주무세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인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다시 한 듯 립스틱이 진했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근인데 왜 화장을 고쳐?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차 조심하고. 네, 알았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든 손주를 안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5번째 야근이네.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야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특히 아들이 출장 가 있을 때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못 믿는 건가? 요즘 직장인들은 다 바쁘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연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노란 토끼 인형을 아이 품에 꼭 안겨주고 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맨날 어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뜬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는 거야, 서연아. 우리 서연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엄마 요즘 집에 맨날 없어. 할머니가 좋긴 한데 엄마도 보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이제 자자. 응. 서연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왜 화장을 고쳤을까? 왜 향수를 뿌렸을까? 그때였습니다. 소파 옆 바닥에 뭔가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였습니다. 며느리 것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갔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충전기를 두고 가다니. 혹시 다른 충전기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폰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외도했을 때도 이런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야근, 잦은 외출출,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있을 때 자꾸 전화기만 돌아다 보던 모습. 최근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때도 서연이와 놀아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달력이 걸린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상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야근한 날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빨간 펜을 들고 지난 한 달을 살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손으로 짚어가며 세어봤습니다. 모두 11번이었습니다.
한 달에 11번의 야근. 이렇게 많았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친 날짜들을 다시 보니 그중 8번이 아들이 출장 가 있던 날이거나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닙니다. 30년 교직 생활로 다져진 제 관찰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패턴이라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귓가가 멍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며느리가,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우리 아들, 아내를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아들. 만약 며느리가 정말로 외도를 하고 있다면 아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절대 말할 수 없어.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며느리를 지켜볼 겁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아들을, 내 손주를 지켜야 해. 새벽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 저는 평범한 시어머니 얼굴로 아침밥을 차려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쟁이.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어젯밤 야근 힘들었지?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슬쩍 며느리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화장은 연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들어왔으니 당연했습니다. 야근이 그렇게 늦게까지 걸릴까? 며느리는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슬쩍 확인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리님.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회사 사람한테 오는 메시지에 왜 저렇게 웃어? 서연아,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며느리가 서연이를 재촉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것이 며느리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가면 안 돼?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안 돼. 엄마 바빠. 빨리 준비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서연아. 정말요? 할머니 최고.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실 창문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는 사람 표정이 저래?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달력에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력에는 며느리의 야근 날짜를 빨간색으로, 아들의 출장 날짜를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패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영수증들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커피숍, 레스토랑, 주차장.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야근한다고 했는데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회사는 여의도인데 영수증을 작은 봉투에 담아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세 번째는 세탁소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맡겨주겠다고 하고 받은 옷들에서 저는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쓰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세탁소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웃음을 지으며 옷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며느리는 정말로.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또 야근이라며 나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정호. 제가 2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착하고 정의감 넘치던 아이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스승의 날이면 꼬박꼬박 연락하던 제자. 그 아이가 지금은 형사가 되었다는 걸 작년에 들었습니다. 연락해도 될까? 이게 옳은 일일까?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야? 네. 누구세요? 나야, 박순덕 선생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맞으세요?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반가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정호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선생님. 그런데 어쩐 일로 연락 주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호야, 선생님이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정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잦은 야근, 영수증들, 향수 냄새, 모든 걸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정호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식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래, 알아. 선생님도 무리한 부탁인 건 알아.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어요. 사립탐정인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립탐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정호야.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이 옳은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탐정사무소 연락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하나? 하지만 머릿속에는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맨날 어디가? 라고 묻던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아들의 얼굴. 아내를 믿고 사랑하는 순진한 우리 아들. 아니야. 난 지켜야 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을 해약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진실을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아.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래탐정사무소입니다. 저기, 최정호 형사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어떤 의뢰신가요? 며느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또 야근이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며느리가 타고 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미라야? 대체 누구를 만나는 거니?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30년 교직 생활로 다져진 끈기와 인내심으로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제 손주를 지켜낼 겁니다.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래된 건물 3층. 간판도 작았습니다. 미래탐정사무소.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최정호 형사님이 소개해 주셨다는 분이시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탐정은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잦은 야근, 이상한 행동들, 모아둔 영수증들.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탐정은 묵묵히 메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군요. 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2주에서 한 달 정도 미행과 조사를 진행합니다. 비용은 탐정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좋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착수금 50%를 먼저. 30분 후 저는 탐정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사진 몇 장이 메시지로 전송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가 아닌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30분 후 젊은 남자가 같은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 누구지, 저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회식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탐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머, 오늘 들어오는 줄 몰랐네. 어서 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조심할 테니까요. 지훈아, 많이 피곤하지? 씻고 쉬어. 네, 엄마.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당신 오늘 온다고 연락 안 했잖아. 차갑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 갑자기 일정이 당겨져서. 서프라이즈로 일찍 왔어. 아들은 웃으며 며느리를 안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슬쩍 피했습니다. 나 샤워해야 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반응을 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기지 않는 아내. 이게 정상인가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야,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야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건강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만 좀 물어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훈이도 눈치채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출근했고 서연이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요즘 미라가 좀 이상하지 않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엄마가 봐도 요즘 미라가. 엄마. 아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미라 탓만 하세요? 미라도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도 하고 엄마는 며느리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지훈아,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요. 엄마가 미라 안 좋아하시는 거. 근데 제 아내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들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날 안 믿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나갔습니다.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회식? 무슨 회식? 부서 회식이요. 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냥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나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훈이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회식이라고 나갔습니다. 오늘이 기회일 것 같아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짝 붙어서 미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8시, 9시, 10시. 저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밤 11시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의뢰인님, 지금 사진 몇 장 보내드립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진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며느리가 한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 두 번째 사진. 레스토랑 창가 자리. 며느리와 남자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남자의 손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남자가 며느리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의뢰인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두 사람이 호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있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 남자와 손을 잡은 모습. 이게 진짜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아들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휴대폰 보시는데 표정이 이상하셔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친구한테 온 메시지. 아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푹 쉬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꼭 쥔 채. 이제 어떡하지? 이걸 지훈이한테 어떻게 보여주지?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 샤워하는 소리, 방문 닫는 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손주를 위해서,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저는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탐정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님, 3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탐정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세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며느리와 남자가 식사하는 모습. 두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세 번째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남자가 며느리의 얼굴을 감싸 쥐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님이 다니는 회사 부장입니다. 이름은 강민수, 38세. 기혼자입니다. 기혼자요? 네. 부인과 아이가 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탐정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총 5번 같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패턴이 명확합니다. 문서에는 날짜와 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며느리가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며느님이 레스토랑 화장실에 갔을 때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잠깐 사이에 찍었습니다. 사진 속 카톡 대화 내용이 보였습니다. 민수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7시에 호텔에서 만나자. 남편은 출장 갔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있어도 돼요. 그럼 우리 시간 많이 보내자.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요? 사진이 총 50장 정도 됩니다. 모두 USB에 담았습니다. 탐정이 작은 USB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요? 네. 호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입니다. 1분 정도 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 강민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조사해봤습니다. 며느님 회사에서 잘 나가는 부장이라고 합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는 타입.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부인은 알까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강민수는 집에서는 모범적인 남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모르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 남자와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고 호텔에서 만나고. 의뢰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시간 천천히 가지세요.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비용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투와 USB를 받아들고 탐정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우리 가족의 파멸이 들어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이걸 보면 얼마나 아파할까? 우리 착한 아들이.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정호 형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호야. 선생님, 탐정한테 결과 받으셨어요? 응, 방금 받았어.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세요. 선생님은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걸 지훈이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선생님, 그래도 알아야죠. 계속 속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아요. 고통스럽더라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조언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섣불리 아들분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보여주는 게 좋아요. 결정적인 순간? 네. 예를 들면, 가족이 다 모인 자리라든지, 며느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순간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결혼기념일. 네. 다음 달이 지훈이랑 미라 결혼기념일이야. 10주년. 그거네요. 그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딱 좋겠는데요. 그래. 그날 모든 걸 끝내야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결혼기념일. 10년 전 그날 며느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날 그 맹세가 얼마나 허무한 거짓이었는지 밝혀지는 겁니다. 선생님, 용기 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고맙다, 정호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D-데이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며느리가 절대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만 혼자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 응, 할머니 잠깐 볼 일 있어서. 우리 서연이 혼자 잘 있었어? 응, 나 착하지?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하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노란 토끼 인형도 함께 안겼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이 순수한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봤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호텔 주차장, 어두운 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 며느리의 손이 남자의 목을 감싸고 남자의 손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진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완벽하게. 그리고 문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혼기념일 계획안.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 예약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프로젝터 준비 사진과 영상 상영용, 변호사 상담 이혼 서류 준비, 증거자료 최종 정리,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후 모든 게 끝납니다. 며느리의 거짓도, 저의 고통도, 그리고 아들의 순진함도. 결혼기념일까지 2주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 개인실을 예약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잡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야근이라며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아들이 퇴근 후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왜 그래, 지훈아? 엄마, 요즘 미라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다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미라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들켰나?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미라를 의심해?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없지. 아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시고 어디 나갔다 오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뭘 했는데?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야. 거짓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가 그러는데요. 엄마가 자기 뒤를 캐고 있는 것 같대요. 영수증을 뒤지고 옷을 확인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엄마, 설마 정말로 그런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라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도 하고 서연이도 키우고 엄마는 왜 맨날 며느리만 탓하세요? 아니야,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미라가 그랬어요. 아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 따로 나가서 살게요. 뭐? 네. 미라도 엄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힘들어해요. 차라리 독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언제 미라한테 눈치를 줬니? 엄마는 그냥 뭐가 그냥이에요? 엄마 표정만 봐도 알아요. 미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엄마는 미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2주나 남았는데.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미라를 못 믿으시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미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믿는 그 여자가, 내가 그렇게 믿는 그 여자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진심이죠? 응, 진심이야. 엄마가 미라한테 더 잘할게. 아들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럼 저 들어갈게요. 아들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더 끔찍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지훈 씨한테 들었어요. 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를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라야, 그게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 믿어 하시잖아요. 솔직히 상처받아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 봐요. 미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며느리는 아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어머니,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근데 이유도 없이 저를 의심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미라야, 엄마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제 사생활을 조사하신 건 아니죠? 누군가한테 저를 미행하라고 시키신 건 아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그런 걸 해?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제 뒤에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요. 기분 탓이었나 봐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경고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알겠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며느리가 눈치챈 것 같아. 미행당하는 걸 알아챈 것 같아. 아, 그리고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 날 믿지 않아.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어.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어떡하지, 정호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들은 날 의심하고 며느리는 경계하고. 선생님,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선생님, 그동안 모은 증거들 생각하세요. USB에 담긴 사진들, 영상들.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래. 그게 진실이지. 2주만 더 버티세요. 결혼기념일 날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야겠지. 전화를 끊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USB. 2주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이게 뭐니? 미라가 알아본 거예요. 엄마를 위한 곳이에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요양원? 네.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여기는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대요. 지훈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더 좋은 환경을. 아니야. 엄마, 아니라고. 엄마 안 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엄마를 버리려고 하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한. 거짓말. 이건 미라 생각이잖아. 시어머니 귀찮으니까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잖아.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 안 가. 절대 안 가. 팸플릿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뭐?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해요. 며느리 의심하고 이유 없이 화내시고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치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엄마 정신 멀쩡해. 엄마, 내일 병원 가요. 같이 가요. 싫어. 엄마 안 가.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들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믿지 않고 며느리는 저를 경계하고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려고까지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손에 찢어진 팸플릿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지금 보여줄까? 지금 당장 보여줄까?
하지만 손이 떨려서 USB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저는 완벽한 가면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며느리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포기한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한 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박순덕 씨 맞으시죠?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혼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위자료 청구 관련 서류고요. 이건 양육권 관련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신 증거 자료들 검토했는데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상당 금액 청구할 수 있고요. 양육권도 당연히 아드님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며느리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네. 유책 배우자니까요.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요. 네. 결혼기념일 날 폭로하신다고 하셨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증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증인이요? 네. 가족들, 친척들, 많은 분들이 계시면 며느님이 부인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에 서명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초대 명단 우리 가족, 며느리 친정, 부모님, 지훈이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도망갈 수 없도록. 두 번째로 한 일은 최정호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지요? 카페에서 만난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신 차렸어. 다행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 있으시다고요? 정호야, 결혼기념일 날 내가 와줄 수 있니? 제가요? 응.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형사가 한 명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서.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선생님, 그날 정말 힘드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응. 이제 각오했어. 세 번째로 한 일은 레스토랑과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박순덕 고객님. 예약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VIP룸. 혹시 그쪽에 프로젝터 있나요? 프로젝터요?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사용하실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음향시설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샀습니다. 노란색 포장지의 과자였습니다. 노란 토끼 인형처럼. 서연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 그날 저녁 며느리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일찍 왔어요. 그래. 오늘은 야근 없어?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 만들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요즘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기를 봐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미라야.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들도 퇴근해서 왔습니다. 오, 오늘은 미라가 요리했네? 응, 오늘 일찍 끝나서 어머니 좀 쉬시게.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리 맛있어? 응, 우리 서연이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지. 며느리가 웃으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주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네.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맞다, 10주년이구나. 10년이나 됐네. 시간 빠르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 다 모아서 외식하는 거 어때? 10주년인데 특별하게.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자. 엄마도 같이 가시죠? 아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10주년 기념 파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라야. 다음 주에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요즘 어머니랑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차가운 손인지. 그래, 우리 앞으로 더 잘 지내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USB- 확인. 변호사 연락처 확인. 최정호 연락처 확인. 레스토랑 예약 확인. 초대 명단 확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탐정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마지막 증거 영상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당일 며느리의 행동을 찍어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6일 후 보름달이 뜨겠지. 그날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의 거짓도 진실도 모든 것이.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로 다져진 제 인내심과 끈기로 저는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서.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웃으며 대했습니다. 서연이와는 더 많이 놀아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5일, 4일, 3일.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기념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향한. 결혼기념일 당일.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엄마, 오늘 몇 시에 출발해요? 아들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6시 반쯤 나가면 될 것 같아. 예약이 7시거든. 알겠어요. 미라야, 준비됐어? 응, 거의 다 했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했습니다. 10주년 기념일이니까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꾸미는 거구나.
서연이도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노란색 원피스에 머리핀을 꽂았습니다. 할머니, 나 예뻐?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공주님 같아. 히히, 고마워 할머니. 저도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가방 속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오늘 모든 걸 바꿀 거야. 오후 6시 반. 가족이 모두 현관에 모였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아들이 차 키를 들었습니다. 잠깐, 지훈아. 왜요, 엄마? 엄마가 오늘 친구들도 좀 초대했어. 괜찮지? 네. 누구요? 엄마 옛날 제자 정우도 오고 미라 친정 부모님도 오신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도요? 그럼 10주년인데 양가 부모님이 계셔야지.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괜찮아, 지훈아. 사람 많을수록 좋지. 축하받아야지. 아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눈치챈 거야? 늦었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사부인,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가 초대하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미라야, 10주년인데 당연히 오셔야지. 며느리 친정아버지도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좋은 날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최정호도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호야. 왔구나. 자리 여기 있어. 정호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봤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메인 요리, 화려한 코스 요리였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지훈이, 미라 결혼 10주년 축하해.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거짓인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기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엄마, 뭔데요? 아들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훈이와 미라의 10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다들 함께 보시죠. 와, 엄마 대단하시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미라야, 괜찮아. 좋은 추억들이야. 같이 보자. 저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턱시도를 입은 아들. 행복한 미소. 우와, 우리 진짜 어리네.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혼여행 사진.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사부인, 이 사진들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감동이에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 며느리가 한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건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 레스토랑 안에서 며느리와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어머니, 이게 대체. 며느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아. 끝까지 봐야지.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음 사진. 호텔 로비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사람. 안 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사진.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이게 무슨.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아, 앉아서 끝까지 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영상. 1분간의 영상이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라야,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라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 너 지금 바람핀 거야? 너 정말. 친정아버지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은 미라가 한 거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라야. 언제부터였니? 언제부터 우리 지훈이를 배신한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남자를 만난 거지?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3주 동안 탐정을 고용해서 내 뒤를 쫓았어. 사진도 50장, 동영상도 있어. 호텔 출입 기록도 있어. 내가 그 남자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장, 2장 넘기면서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이게 다 진짜냐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들의 분노였습니다. 미안해.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고도 미안하다고? 지훈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잖아. 너는 맨날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부족했으면 말을 하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왜? 지훈아. 며느리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더러워. 그 말에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라야, 이것 봐. 이혼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서류야. 여기 서명해. 어머니, 서명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아. 양육권도 당연히 지훈이가 가져가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라야, 서명해. 이 이상 창피 주지 마. 엄마, 서명하라고. 친정어머니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미라. 그 이름이 적히는 순간 1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 나. 아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미안해. 괜찮아. 다 괜찮아.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가자. 아빠. 가자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부모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희 가족과 최정우만 남았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가? 엄마는 멀리 여행 가는 거야. 언제 와? 한동안 안 와. 우리 셋이서 살 거야. 그럼 할머니가 계속 우리랑 있는 거야? 응, 할머니가 평생 우리 서연이 지켜줄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계속 속고 살았겠네. 아니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다, 정우야. 내가 도와줘서.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도, 배신도, 모든 것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여름입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우레기. 응. 서연이가 노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서연이 손을 잡고 함께 나갔습니다. 요즘은 아들이 직접 서연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합니다. 엄마,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합니다. 강민수라는 그 남자도 부인에게 들켜서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직장도 사랑도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어른, 미라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이가 안정을 찾았어요. 다시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인데, 엄마 자격을 스스로 버리신 분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정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처음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출근할 때 보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서연이와 놀아주는 모습도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한 달 전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지훈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무슨 사과? 그때 엄마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엄마가 미라를 의심하실 때 저는 엄마를 오히려 이상하게 봤고 심지어 요양원 얘기까지 했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바보처럼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교사 생활한 게 헛된 게 아니지. 인내심이랑 끈기는 있었으니까.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아들의 고마움을 받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엄마는 언제 와? 라고 자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어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오늘 뭐해? 라고만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는 적응이 빠릅니다. 아픈 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밤마다 서연이를 재울 때 저는 노란 토끼 인형을 아이 품에 안겨줍니다. 할머니, 이 토끼 이름이 뭐야? 뭐가 좋을까? 희망이. 희망이? 왜 희망이? 할머니가 희망이라고 하면 좋겠어. 순수한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희망이로 하자. 이제 서연이는 매일 밤 희망이를 안고 잡니다. 그리고 저도 희망을 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서 저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합니다. 통쾌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며느리의 거짓을 밝혀냈고 아들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합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10년의 결혼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았습니다. 며느리의 인생도 파괴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배신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고 아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들켰을 때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였습니다. 6개월 만에 본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모든 걸 잃었으니까.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업자득이야. 동정할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수척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서연이도 피해자입니다. 며느리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를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미라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잘 살자. 엄마랑 서연이랑 셋이서. 네, 엄마. 감사합니다. 평생 엄마 모시고 살게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내 선택이 옳았어.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동정심이 드는 순간이 있어도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제 손주를 지켰으니까요.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헤어졌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에구,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당당합니다.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할머니, 나왔어. 서연이가 뛰어들어옵니다. 아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리래서 그렸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냅니다. 그림 속에는 3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빠, 할머니, 그리고 서연이. 엄마는 없습니다. 우리 서연이 그림 진짜 잘 그렸네. 히히, 고마워 할머니. 서연이가 제품에 안깁니다. 따뜻합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내가 지킨 거야. 이 아이의 미소.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들이 거들어줍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합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합니다. 평화로운 저녁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평화. 거짓 없는 평화. 배신 없는 가정.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다음 주에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무슨 소식인데? 승진할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집안일 다 해주시니까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 엄마가 뭐하러 있겠어. 서로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합니다. 셋이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서연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힙니다. 할머니, 옛날 얘기해줘.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을까? 공주 이야기. 공주 이야기? 좋아. 옛날 옛적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연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듣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서연이가 잠듭니다. 노란 토끼 인형, 희망이를 꼭 안고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서연아. 방을 나와 거실로 갑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응, 너도 일찍 자.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 누워 며느리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합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아들을 지켰습니다. 손주를 지켰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가끔 며느리의 수척한 얼굴이 떠오르고 가끔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보름달입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살. 며느리 없이도 우리는 잘 살 것입니다. 아니, 더 잘 살 것입니다. 거짓 없이, 배신 없이,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습니다. 아들과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박순덕 씨는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순덕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웠고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으니까요. 여러분은 순덕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덕 씨의 용기 있는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덕 씨처럼 용기 내어 옳은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